신문왕, 피와 개혁으로 쓴 12년. 서막 왕좌의 묵계. 681년 7월 첫날. 한여름 뜨거운 햇살 아래 신라 왕경의 궁궐에서 즉위식이 거행되었습니다. 문무대왕의 맏아들 정명, 그가 바로 제31대 왕 신문왕입니다. 그는 이미 665년 16살의 나이에 태자로 책봉되었습니다. 16년을 태자로 지내며 아버지 문무왕의 삼국통일 전쟁을 지켜보았습니다. 당나라 군대를 한반도에서 몰아내는 과정도 함께했습니다. 하지만 왕위에 오른 그의 마음은 결코 가볍지 않았습니다. 태자 시절 맞이한 왕비, 소판 김음돌의 딸. 오랫동안 아들이 없었던 그 결혼은 이미 불길한 그림자를 들이우고 있었습니다. 당고종은 사신을 보내 신문왕을 신라왕으로 책봉하고 선왕의 관작을 그대로 잇게 했습니다. 표면적으로는 평화로운 계승이었습니다. 하지만 왕궁 안팎에서는 보이지 않는 칼날이 번득이고 있었습니다. 제1부 피해 8월 김음돌의 날, 즉위한 지 단 한 달. 681년 8월 8일 새벽, 왕궁에 급보가 날아들었습니다. 소판 김음돌이 파진찬 흥원, 대하찬 진공과 함께 군사를 일으켰습니다. 신문왕은 그 순간 무엇을 느꼈을까요? 자신의 장인이 칼을 빼들었다는 소식. 아내의 아버지가 자신을 왕좌에서 끌어내리려 한다는 충격. 김음돌은 결코 만만한 인물이 아니었습니다. 문무왕 원년, 그는 대당장군으로 임명되어 고구려 정벌에 참여했습니다. 668년에는 대하찬으로 대당총관이 되어 평양성 함락의 주역이었습니다. 삼국통일 전쟁의 영웅. 그런 그가 왜 반란을 일으켰을까요? 역사는 말합니다. 딸이 오랫동안 아들을 낳지 못했고 결국 궁 밖으로 쫓겨났다고. 하지만 그것만이 이유였을까요? 신문왕은 즉각 결단을 내렸습니다. 군사들을 모아 흉악한 무리를 제거하라. 그날 왕궁은 아수라장이 되었습니다. 칼날이 번뜩이고 피가 튀었습니다. 반란군은 궁궐 안까지 진입했습니다. 하지만 신문왕은 이미 준비하고 있었던 것일까요? 혹은 산골짜기로 도망쳤고 혹은 궁궐들에서 항복했습니다. 가지와 잎사귀 같은 잔당까지 샅샅이 찾아내 모두 처해했습니다. 3일 만에 모든 것이 끝났습니다. 8월 13일, 보덕왕 안승이 사신을 보내 역적을 평정한 것을 축하했습니다. 금마저에 거주하던 고구려 왕실도 신문왕의 권위를 인정한 것입니다. 8월 16일, 신문왕은 교서를 내렸습니다. 그의 목소리는 차가웠습니다. 과인은 보잘것없고 박덕함에도 불구하고 왕업을 이어받아 끼니마저 잊고 새벽 일찍 일어나 밤늦게 잠자리에 들며 여러 중신들과 함께 나라를 편안케 하려 하였다. 어찌 상중의 경성에서 반란이 일어날 줄 생각이 나았겠는가. 역적의 우두머리 흠돌. 흥원, 진공 등은 관이는 재능으로 승진한 것이 아니고 관직은 은전을 받아 오른 것이다. 그러나 처음부터 끝까지 근신하여 부귀를 보전하지 못했다. 어질고 의롭지 못하여 마음대로 복과 위세를 지어내고 관료들을 업신여기며 위아래를 속였다. 근래의 무한한 탐욕을 드러내고 흉악하고 간사한 자들을 불러들여 궁중의 근시들과 교제하니 화란이 안팎으로 통하게 되었다. 왕의 교서는 계속되었습니다. 반란의 배후에 궁중 근신들이 있었다는 것. 이것은 단순한 개인의 반란이 아니었습니다. 구조적인 음모였습니다. 하지만 피해 숙청은 여기서 끝나지 않았습니다. 8월 28일, 왕궁에 또 다른 충격이 퍼졌습니다. 상대 등 이찬 군관에게 자결 명령이 내려진 것입니다. 군관은 김음돌보다 더 화려한 경력의 소유자였습니다. 661년 도구려 정벌 때 남천주 총관, 664년 한산주 도독으로 고구려 돌사성을 함락, 668년 잡찬으로 한성주 행군 총관이 되어 평양성 공략에 참전, 670년 백제 고지의 12성을 빼앗고 말갈병 7천여 명을 섬멸, 680년 2월 마침내 상대 등에 올랐습니다. 신라 조정의 최고위 중신. 그런 그에게 내려진 죄목은 불고지죄였습니다. 병부령 이찬 군관은 적신 흠돌 등과 사귀면서 반역을 꾀하는 일을 알면서도 일찍이 알리지 않았다. 이미 나라를 걱정하는 마음이 없을 뿐만 아니라 다시 공사를 위해 목숨을 바칠 듯도 져버렸으니 어찌 중요한 재상의 자리에 앉아 국헌을 흐리게 할 수 있겠는가. 군관과 그의 친아들 한 명은
자결하게 할 것이다. 알고도 알리지 않은 죄. 당률에 따르면 모반을 알고도 고하지 않으면 교수형에 처해집니다. 하지만 신문왕은 그에게 자결의 기회를 주었습니다. 고위 관료에 대한 최소한의 예우였을까요? 아니면 더 큰 공포를 심기 위한 계산이었을까요? 군관의 친아들 한 명도 함께 죽어야 했습니다. 모반죄의 연좌 규정을 적용한 것입니다. 신문왕은 자신의 장인과 국정 최고 책임자를 한 달 사이에 처해했습니다. 왕비였던 김응돌의 딸은 궁 밖으로 쫓겨났습니다. 권력의 정점에서 최하층으로 추락하는 데 걸린 시간 단 한 달. 왕궁은 공포에 휩싸였습니다. 하지만 신문왕은 흔들리지 않았습니다. 그는 세상에 선포했습니다. 새로운 시대가 왔다고. 왕권에 도전하는 자는 누구든 이런 말로를 맞게 될 것이라고. 제2부 칼날 위에 개혀. 피의 숙청으로 왕권을 확립한 신문왕은 곧바로 칼을 갈기 시작했습니다. 이번에는 제도를 향한 칼날이었습니다. 681년 10월 지휘감을 없애고 장군 6인을 두었습니다. 왕의 호위 조직을 재편한 것입니다. 682년 4월 위화부령 2인을 두고 관리 선발을 맡게 했습니다. 인사권에 체계하였습니다. 682년 6월 국학을 설립하고 경일인을 두었습니다. 예부 소속의 교육기관 주역 상서 모시, 예기, 춘추좌시전, 문선, 논어, 효경을 가르쳤습니다. 유교 이념으로 무장한 관료들을 양성하려는 것이었습니다. 왕권에 충성하는 새로운 엘리트 집단을 만들려는 원대한 계획이었습니다. 같은 달 공장부가 밀인과 채전가 밀인을 더 두었습니다. 주공업과 염색, 채색 업무에 체계하였습니다. 683년 2월 신문왕은 새 왕비를 맞이했습니다. 일길찬 김응훈의 작은 딸. 흥미롭게도 김응훈은 이미 655년 백제와의 양산 전투에서 전사한 인물이었습니다. 태종무열왕이 그에게 일길찬을 추증했습니다. 그의 딸을 왕비로 낳는다는 것은 외척의 정치적 영향력을 최소화하려는 의도였습니다. 아버지가 이미 죽은 여인, 정치적 배후가 없는 여인, 그녀가 바로 효소왕과 성덕왕을 낳을 신모광후였습니다. 납체의 예물이 화려했습니다. 비단 15수레, 쌀술기름 꿀장 매주 포젓가리 135수레, 벼가 150수레. 5월 7일 이찬 문영과 개원이 김응훈의 집에 가서 그녀를 부인으로 책봉했습니다. 그날 묘시 새벽 5시에서 7시 사이 파진찬 대상과 손문, 아찬 좌야와 길숙이 양부와 사량부 두 부의 여인 각각 30명씩과 함께 신부를 맞으러 갔습니다. 수레가 왕궁 북문에 이르자 왕비가 수레에서 내려 궁궐 안으로 들어갔습니다. 중국 유교식 혼인 의례를 최초로 거행한 것입니다. 신문왕은 결혼식조차 정치적 메시지로 활용했습니다. 685년 봄 드디어 신문왕의 야심찬 계획이 모습을 드러냈습니다. 완산주를 다시 설치하고 용원을 총관으로 삼았습니다. 거열주를 빼서 청주를 설치하고 대하찬 복세를 총관으로 삼았습니다. 부주 체제의 완성. 일선주, 삼량주, 청주, 한산주, 우두주, 하서주, 소부리주, 완산주, 발라주. 중국 상고시대의 천하를 구주로 나눈 것처럼 신문왕은 신라가 인식한 세계 전체를 구주로 재편했습니다. 이것은 단순한 행정구역 개편이 아니었습니다. 신라가 곧 천하라는 선언이었습니다. 같은 해 3월 서원소경을 충북 청주에, 남원소경을 전북 남원에 설치했습니다. 북원소경, 금관소경, 북원소경과 함께 오소경 체제가 완비되었습니다. 그런데 특이한 점이 있었습니다. 기존 소경들은 왕경 6부의 사람들을 옮겨 채웠습니다. 하지만 남원소경에는 여러 주와 군의 주민들을 옮겨 살게 했습니다. 지방민을 이주시킨 것입니다. 왜 그랬을까요? 남원은 신라 수도 경주에서 대구, 고령, 합천, 거창을 거쳐 광주와 나주로 가는 교통의 요지였습니다. 영산강 유역을 견제하고 지방 통치력을 강화하기 위한 전략적 거점이었습니다. 686년 2월 사비주를 사비군으로, 발라주를 발라군으로 격하했습니다. 대신 웅천군을 웅천주로, 무진군을 무진주로 승격했습니다. 백제 옛도 부여보다 공주를, 나주보다 광주를 중시한 것입니다. 이것도 전략적 선택이었습니다.
같은 해 2월, 당나라에 사신을 보내 예기와 문장을 청했습니다. 측천무가 직접 답했습니다. 기륭요례를 베끼고 문관사림에서 모범적인 글들을 골라 50권의 책을 만들어 보냈습니다. 신문왕은 중국의 선진 제도와 문물을 적극적으로 수용했습니다. 하지만 그것을 신라식으로 소화하고 변형했습니다. 687년 5월, 드디어 가장 폭탄 같은 조치가 발표되었습니다. 문무관료전을 차등을 두어 하사하노라. 관리들에게 직전을 지급한 것입니다. 관직에 있는 동안 일정한 토지를 지급하고 퇴직하면 반납하게 했습니다. 국가가 토지를 직접 관리하는 체제로 전환한 것입니다. 하지만 이것은 예고편에 불과했습니다. 689년 1월, 신문왕은 또 하나의 교서를 발표했습니다. 중앙과 지방관리들의 노급을 혁파하고 해마다 조를 차등을 두어 사유하는 것을 법식으로 정한다. 노급 혁파. 진골 귀족들은 대대로 노급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일정 지역에서 세금을 수취하는 권리, 조세뿐 아니라 여격과 공부까지 징발할 수 있었습니다. 사실상 그 지역 백성들을 사적으로 지배하는 것이나 다름없었습니다. 그것이 사라진 것입니다. 대신 모든 관리에게 매년 일정량의 곡식을 녹봉으로 지급하는 세조제가 확립되었습니다. 조정이 술렁였습니다. 진골 귀족들의 얼굴이 일그러졌습니다. 그들의 경제적 기반이 송두리째 흔들린 것입니다. 하지만 신문왕은 물러서지 않았습니다. 이것은 단순한 경제개혁이 아니었습니다. 귀족들이 사적으로 백성을 지배하던 옛 질서를 부정하고 토지와 인민을 국가의 직접 지배 아래 두려는 혁명적 조치였습니다. 제3부 새로운 수도를 꿈꾸다. 689년 가을, 신문왕은 장산성에 행차했습니다. 9월 26일의 일입니다. 장산성은 경산, 즉 암양에 있는 성이었습니다. 그곳에서 신문왕은 서쪽을 바라보았습니다. 달구벌이 보였습니다. 신문왕은 결심했습니다. 도읍을 달구벌로 옮기겠다고. 왜 달구벌이었을까요? 경주는 너무 동남쪽으로 치우쳐 있었습니다. 삼국을 통일한 신라의 수도치고는 지리적으로 편제되어 있었습니다. 한강 유역이나 백제고 구려 옛 땅을 다스리기에 불편했습니다. 하지만 더 중요한 이유는 따로 있었습니다. 왕경에는 진골 귀족들이 대대로 살았습니다. 그들의 지, 그들의 사당, 그들의 세력 기반이 모두 왕경에 있었습니다. 신문왕이 노급을 혁파하고 개혁을 단행하자 그들의 불만은 하늘을 찔렀습니다. 김음도래난을 진압했지만 보이지 않는 저항은 계속되었습니다. 684년 11월에는 금마저에서 보덕국 유민들이 반란을 일으켰습니다. 안승의 조카 대문이 주동자였습니다. 대문을 처형하자 남은 무리가 관리들을 죽이고 읍성을 장악했습니다. 신라군이 출동하여 보덕성을 공격했습니다. 맞서 싸우던 당주 핍실이 장렬히 전사했습니다. 핍실의 두 형도 나라를 위해 싸우다 죽었습니다. 마천구관은 671년 웅진 남쪽에서 백제부흥군과 싸우다 전사. 둘째 형 취도는 655년 조천성에서 백제군과 싸우다 전사. 세 형제가 모두 전쟁터에서 죽은 것입니다. 신문왕은 눈물을 흘리며 탄식했습니다. 그리고 세 형제 모두에게 사찬을 추증했습니다. 결국 보덕성이 함락되고 고구려 유민들은 남쪽의 주화군으로 강제 이주되었습니다. 그 땅은 금마군이 되었습니다. 안팎으로 저항이 계속되었습니다. 신문왕은 생각했습니다. 왕경을 떠나야 한다고. 새로운 곳에서 새로운 시작을 해야 한다고. 달구벌은 경주에서 그리 멀지 않았습니다. 물이 풍부하고 들판이 넓었습니다. 교통의 요지였습니다. 무엇보다 진골 귀족들의 전통적 세력 기반이 없었습니다. 신문왕은 천도를 준비했습니다. 하지만 곧 거센 반발에 부딪혔습니다. 대왕 대대로 살아온 왕경을 어찌 버린단 말입니까? 조상의 묘를 두고 어찌 떠날 수 있습니까? 천도에 드는 비용은 누가 감당합니까? 진골 귀족들의 반대는 집요했습니다. 그들은 왕경의 모든 것을 걸고 있었습니다. 새로운 도시로 가는 것은 모든 것을 다시 시작하는 것을 의미했습니다. 누가 좋은 땅을 차지할 것인가? 누가 권력의 중심에 설 것인가? 모든 것이 불확실했습니다. 신문왕은 고민했습니다. 강행할 수도 있었습니다. 하지만 천도는 엄청난 재정이 필요했습니다.
귀족들의 적극적인 협조 없이는 불가능했습니다. 결국 신문왕은 결단을 내렸습니다. 천도를 포기하는 대신 왕경을 재편하기로. 왕경의 범위를 축소했습니다. 그리고 도시계획에 입각하여 새롭게 구획했습니다. 비록 달구벌로 가진 못했지만 왕경을 새롭게 만들기로 한 것입니다. 꿈은 좌절되었습니다. 하지만 신문왕은 멈추지 않았습니다. 제4부 자존심의 대가. 692년 봄, 이상한 일이 일어났습니다. 대나무가 말라 죽은 것입니다. 신하들이 수군거렸습니다. 불길한 징조입니다. 농사가 잘못될 것입니다. 하지만 더 큰 의미가 있었습니다. 왕의 죽음을 예고하는 것이었습니다. 그해 여름, 당나라에서 사신이 왔습니다. 구두로 조칙을 전했습니다. 우리 태종 문왕제께서는 신이한 공과 성스러운 덕이 천고에 뛰어났다. 이런 까닭에 승하하신 날에 묘호를 태종이라 지었다. 너희 나라 선왕 김춘추에게도 같은 묘호를 쓴 것은 매우 참남된 것이니 모름지기 빨리 칭호를 고쳐라. 조정이 술렁였습니다. 태종무열왕, 삼국통일의 기초를 다진 위대한 왕, 그의 묘호를 고치라는 것입니다. 신하들은 신문왕을 바라보았습니다. 어떻게 대답할 것인가? 신문왕은 신하들과 의논했습니다. 그리고 답서를 작성했습니다. 조국 선왕 춘추의 시호가 우연히 성조의 묘호와 서로 저촉되어 칙령을 내려 고치라고 하였사오니 신이 감히 명령을 따르지 않을 수 없습니다. 여기까지는 예상된 답변이었습니다. 하지만 다음이 중요했습니다. 그러나 생각하건대 선왕 춘추는 잠옷 어질고 덕망이 있었으며 더구나 생전에 어진 신하인 김유신을 얻어 한마음으로 정사를 돌보아 사만을 통일하였으니 이룩한 공적이 많지 않다고 할 수 없습니다. 당나라 사신의 표정이 굳어졌습니다. 지금 교칙을 들음에 송구스러움을 이기지 못하겠습니다만 신문왕의 목소리는 차분했지만 단호했습니다. 승하하셨을 때 온 나라의 관리와 백성들이 슬퍼하며 사모하는 마음을 이기지 못하여 추서한 조노가 성조와 서로 저촉된다는 사실을 깨닫지 못하였습니다. 엎드려 바라옵건대 사신께서 당후 돌아가서 대궐들에서 복명하실 때 이와 같이 아뢰어 주시기를 바랍니다. 외교적 수사였지만 메시지는 분명했습니다. 우리 선왕도 당태종에 버금가는 업적을 세웠다. 사만을 통일했다. 그러니 같은 묘호를 쓸 자격이 있다. 당나라 사신은 돌아랐습니다. 그 후 다시는 아무 말이 없었습니다. 신라는 작은 나라였습니다. 당나라의 거대한 힘 앞에서 고개를 숙여야 할 때가 많았습니다. 하지만 자존심만큼은 결코 굽히지 않았습니다. 선왕의 묘호를 지킨 것. 그것은 신문왕의 마지막 승리였습니다. 692년 7월 2일, 신문왕이 세상을 떠났습니다. 시호를 신문이라 하고 낭산의 동쪽에 장사 지냈습니다. 신목태후와 태자 이홍, 즉 효소왕이 성령을 종묘에 보관했습니다. 신문왕의 재위 12년. 그것은 신라 역사상 가장 드라마틱한 시기였습니다. 피로 시작했습니다. 장인 기능돌과 상대 등 군관을 처형하며 왕권을 확립했습니다. 냉혹했습니다. 하지만 그것이 없었다면 개혁은 불가능했습니다. 부주 오소경 체제를 완성했습니다. 신라가 인식한 천하 전체를 체계적으로 재편했습니다. 국학을 설립하여 유교, 교육을 시작했습니다. 새로운 시대를 이끌 관료들을 양성하기 시작했습니다. 문무관료전을 지급하고 노급을 혁파했습니다. 귀족들이 사적으로 백성을 지배하던 시대를 끝냈습니다. 토지와 인민을 국가가 직접 지배하는 새로운 체제를 확립했습니다. 비록 달구벌 천도는 좌절되었습니다. 하지만 왕경을 재편하며 타협점을 찾았습니다. 당나라의 압력에도 선왕의 묘호를 지켜냈습니다. 작은 나라의 큰 자존심을 보여주었습니다. 691년 3월 1일, 왕자 이홍이 태자로 책봉되었습니다. 687년 2월에 태어난 맏아들, 대나무가 마르던 그의 봄, 태자가 되었습니다. 이듬해 7월 아버지가 세상을 떠나자 12살의 나이에 왕위에 올랐습니다. 효소왕, 그는 아버지가 닦아놓은 길을 따라갔습니다. 신문왕이 뿌린 씨앗은 효소왕, 성덕왕을 거치며 꽃을 피웠습니다. 신라 중대 전제왕권, 그 찬란했던 시대에 기초를 놓은 사람, 피와 개혁으로 역사를 쓴 사람, 그가 바로 신문왕 정명입니다.